네, 안녕하세요. 17번째 강의 시간에 이어서 강의 18번째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인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 배울 건데요. 이 작품은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문을 프린트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혹시 분실했거나 그때 좀 누락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소설 원문 올려주니까 그 인쇄해서 꼭 읽어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치숙도 줄거리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줄거리 도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따라서 그리고 인증샷 찍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줄거리 도예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치숙의 줄거리 도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사실은 좀 간단한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일단은 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물은 좀 젊어요. 네, 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 동네 그냥 아저씨는 아니고요. 이렇게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아저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저씨는 사회주의를 하는 인물입니다. 사회주의.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때 그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인데 뭔가 사회를 좀 변화시켜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능력해요. 그래서 나는 아저씨에게 어떻게 말하냐? 아저씨는 치숙이다. 치숙이라면서 비판을 해요. 치숙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아저씨를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는데 자 근데요. 이 나라는 애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래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 사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도 일본 학교에 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젊은 조카인 이 나라는 애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네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너무 세상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나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이 아저씨의 이 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갈등하고 헐뜯는 뭐 그런 단순한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저씨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지만 이 나라는 애의 말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나라는 애는 친일파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뭔가 정당한 듯 하지만 좀 아니에요. 역사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을 두고 작가가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냐? 사실은요 이 작가는요 나라는 애를 비판하려고 해요. 아저씨도 물론 비판을 해요. 그런데 나라는 애를 더 많이 비판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바로 이 나라는 애를요 믿을 수가 없게 신빙성, 신뢰성이 없는 서술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설은 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알고 보면은 얘는 친일하는 사람이고 또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 없는 서술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딱 이 소설을 딱 읽고 나면 이 아저씨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건 누구야? 바로 이 나라는 애가 어리석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은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소설인데 나는 아저씨를 막 비판하면서 아저씨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설은 가만히 보면 신뢰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서술자인 나를 설정함으로써 친일을 하는 나를 비판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 줄거리는 크게 없어요. 이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잠깐 빠졌는데요. 그래서 작가가 나라는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풍자예요. 그래서 풍자로 많이 빠졌어요. 네, 풍자 첫 번째 나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저씨도 사실은 풍자합니다. 네, 그래서 아저씨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좀 무능력해요. 그 모습을 풍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풍자 소설이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저씨 말이죠. 사회주의를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앓고 누웠던 그 양반. 우리 아주머니가 벌이를 해다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죠.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16살에 아저씨네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아저씨는 공부를 한답시고 돌아다녔고, 돌아와서는 아주머니를 친정으로 쫓고 딴 여편네를 얻어 살았죠. 그동안에 아주머니는 의지할 데가 없게 됐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불화다 상내 식모로 들어갔죠. 그 무렵에 제가 민혜상에게 개가를 하라고 권했죠. 근데 몇 번 말해도 듣질 않는 걸 어떡하나요? 아무튼 그 아주머니는 내가 부모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이 됐을 때 나를 데려다가 길러주었죠. 이런 은공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 저버리지 않고 갚노라고 갚은 셈이죠. 아무튼 아주머니는 1년 동안 돈을 모아 방 한 칸 얻고, 마침 그 알량꼴량한 서방님이 놓여 나오니까 그리로 모셔드렸죠. 가막서 문 앞에 막 나서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눈물이 핑 돌던데요. 자, 그러니 말이죠. 아저씨가 양심이 있다면 이 은공과 죄를 갚아야 할 것인데, 조금 살아날만 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만보를 먹는 거 하니 그놈의 사회주의라는 것을 한다잖아요. 네, 참 기가 막혀. 뭐 건 그렇고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따로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죠. 그리고 내 지인 교수한테로 장가를 들 거예요. 그리고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생활법식을 내 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 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나는 시방 내 계획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세상 망쳐버릴 사회주의를 하려더니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여튼 어느 날 아저씨 집에 갔죠. 아저씨만 아랫목에 누웠더라고요. 언문 잡지가 있어 책장을 넘기노라니깐 마침 아저씨 이름이 있어요. 아저씨가 쓴 글이라는 게 신기해서 쓱 훑어봤죠. 그런데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저씨를 좀 몰아세울 양으로 그 대목을 펴고 따졌죠. 라운드 1! 아저씨, 경제란 것은 부자 되라는 것 아니요? 그런데 사회주의란 것은 부자의 돈을 뺏어 쓰는 것 아니요? 너 그런 경제학, 그런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경제란 건 돈 많이 벌어서 아껴 쓰고 나머지 모아두는 게 경제 아니요? 아니란다.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했으니 그게 무엇란 말이요? 인제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잘 못했다? 그랬을런지도 모르겠다. 옳다. 내 말이 옳아. 라운드 2! 그러면 아저씨는 돈 모아 부자 되는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부자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그게 사회주의냐? 불황당이지. 아니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황당인 줄은 아시는구려? 내가 언제 사회주의가 불황당이랬니? 방금 그리지 않았어요? 얘가 시방 입심겨름을 하잖아. 이거 봐요. 또 꼼짝 못하죠? 다 이래요 글쎄. 내가 아저씨에게 맘 달리 잡수라고 하니 아저씨는 내가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버젓하게 내 계획을 쭉 설명을 했죠.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양반 한다는 소리 좀 보아요. 라운드 3!
너도 딱한 사람이다. 왜요? 아니다. 나 혼자 한 말이다. 그래도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그건 무슨 뜻인데요? 내가 생활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건 말이다. 내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것 같다. 그야 물론이죠.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쇼.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고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는 안 된단 말이다.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고.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고요.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그래도 두고 보시오. 나는 천하 없어도 성공하고 말 테니. 하늘은 꼭 올라가 보고래야만 높은 줄 아니? 원,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까 비유를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요. 그만 해두려다가 심심하길래 또 말을 시켰지요. 라운드 4! 아저씨는 이제 몸 다 충실해지면 어떡하실려우? 그새 지내오던 대로. 그러면 저 거시기 무엇이냐, 도로 또 그걸? 그렇겠지. 인젠 그만두시오. 그만두라고? 누가 심심소일로 그러는 줄 아느냐? 아저씨, 인제는 그만큼 해두고 맘 잡아서 집안일 할 나이도 아니오. 집안일은 해서 무얼 하나? 그렇기로 들면 그 짓은 해서 또 무얼 하나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아무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서 그래요? 목적, 희망.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다르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원, 그런 법도 있나요? 법? 법이라. 우후! 파이널 라운드! 아저씨, 아주머니가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 그런 줄은 아시는만. 알지? 알면서 그러시오? 고생을 낙으로 사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걸 다행히만 여기시오? 아니. 그러거들랑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그 은공을 덜어는 갚아야 오를 게 아니요? 글쎄, 은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이제 병이나 확실히 다 나신 뒤엘라컨. 바빠서 원. 글쎄, 이 한다는 소리 좀 보죠. 시침이 뚝 따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남에게 폐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바삐 죽어야 해요. 그런데 글쎄, 도로 살아나니 성화라고는. 네. 전 지금 내지인 다이쇼 밑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제 꿈은 장사로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내지 여자랑 결혼하고 생활법식을 죄다 내지화해야겠죠. 그런데 저 아저씨 보세요. 대학도 나온 양반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이 들어 누워있는 신세죠.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뜻을 펼치고 싶답니다. 참, 제겐 조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세상 물정을 다 안다는 듯 기회주의자처럼 살아 걱정입니다.
줄거리 도예 보고 그 다음에 줄거리 이야기 애니메이션하고 또 등장인물 소개까지 여러분 잘 봤죠? 자, 글의 구성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소설에 화자인 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지금은 폐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아저씨를 소개하게 됩니다. 처음 부분이니까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나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전과자가 된 아저씨와 폐인이 된 남편을 수발하는 이 어질고 착한 아주머니, 이 아저씨의 부인이죠. 모두 답답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종업원이고요. 저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아저씨가 방해를 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는 아저씨의 한심한 모습을 정면에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랑 막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아저씨는 오히려 나보고 세상 물정,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모른다면서 막 나에게 비판을 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저씨와 같은 사람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을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아저씨 누군가요? 네, 이 아저씨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나도 근데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소설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의 의미를 한번 보죠. 치숙인데요. 어리석을 치의 아저씨 숙자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설 다 읽어봤죠? 정말 아저씨가 어리석은가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누구의 시점에서 서술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거시기. 자, 이거 지금 소설 첫 부분인데요. 한참 당연히 무엇이냐. 그놈의 거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가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앓고 있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쵸? 그 양반. 그냥 옆집 아저씨는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사촌, 오촌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면은 글쎄, 신세가 아주 불쌍하지요. 이러면서 소설 첫 부분에 지금 아저씨, 오촌 고모부인 아저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요. 그 양반이 한시 밥이 죽거나 했으면 우리 아주머니는 이러면서 이제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가만히 있자. 16살에 아저씨네 집으로 아주머니가 시집을 갔다니까 그게 내가 3살 적이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저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중간에 누가 나오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나라는 사람이 이 아저씨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요, 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일단. 네,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은 우리가 이걸 1인칭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나의 생각과 행동이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것에 따른 생각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실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이 나라는 사람은 아저씨를 관찰하면서 소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럼 이 작품의 서술자를 그럼 믿을 수는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인데요. 자, 이 소설을 쭉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어리지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도 생각이 있죠. 가만히 읽어보면요. 얘가 말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서술자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술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신뢰성이 없다,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 혹은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 선생님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건 이 사람이 좀 교양이 없다거나 아니면 무식하다거나 혹은 나이가 어려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롭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따져가 가면서 소설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작가가 왜 이런 신빙성 없는 서술자, 신빙성 없는 화자를 사용을 했을까요? 오히려 서술자의 잘못된 생각을 은근히 비판하는 겁니다. 얘는 자기 입장에서 뭔가 막 말을 하는데요. 얘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넌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나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하게 해요. 그리고 얘가 비판하는 이 아저씨를 우리는 오히려 더 동정심이 들게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나라는 애는 아저씨를 비판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비판해야 될 거는 이 아저씨보다 누구예요? 네, 바로 나라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아저씨를 막 관찰하면서 아저씨를 막 헐뜯는데요. 이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과 비난받을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서술을 해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인물 바로 누구예요? 이 나라는 애를 비판하는 거죠. 이 나는 정말 친일파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고요. 네, 얘가 말하는 비판하는 아저씨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이고요. 네, 이얘 정말 안 좋은 애다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빙성 없는 서술자 화자를 쓰면은 그 화자를 비판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풍자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제 식민통치한 게 너무 좋아. 그 체제에 그냥 순응해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려는 여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 우리 주인이 나를 되게 사랑하고 신용을 하니까 10년만 있으면 한미천 들여가지고 따로 장사를 시켜줄 그런 눈치거든요. 자, 일본인 그 주인 아래, 사장 아래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얘는. 언덕 쌓아가지고 나는 30년 동안 60살 환갑까지 장사를 해서 10만 원을 모은대요. 10만 원을 모으면 조선 부자로 쳐도 천석분, 그러니까 천석이나 쌀을 가진 그런 부자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일본인 밑에서 이렇게 돈을 모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대요.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지인 여러분 3대에서도 공부했지만 내지는 어딜 말해요? 네,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 그 처녀한테 장가를 들겠대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선봐가지고 중매도 시켜주고 내지 여자, 일본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합니다. 조선 여자는 이 죄선이 조선이에요. 조선 여자는 그냥 줘도 싫어요. 부식 여자는 얌전해도 무식해서 나는 일본 여자, 신식 여자인 일본 여자랑 교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일본인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집도 일본식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옷도 일본식으로 입고 밥도 일본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일본식 이름을 지어서 학교에 보내고. 자, 이거 완벽한 친일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제 식민 통치의 상황에 있는데 일본이 밑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본인 혼자만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일본 이렇게 아래에 복속되어 있는 게 좋다.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하는 거 좋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제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체제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친일적인 인물을 비판하려는 거죠. 바로 나입니다. 나를 비판하려는 겁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저씨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친일파인 나를 비판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무능력한 아저씨도 사실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일제 식민통치 당대의 현실 전체를 다 그냥 비판하려는 소설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어리석은 치 아저씨 수, 바로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제목인데 아저씨가 정말 어리석을까요? 아저씨보다 더 어리석은 게 누구죠? 네, 이 아저씨를 비판하는 나. 이 역상식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치습이라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누가 어리석어? 너가 어리석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아저씨도 비판 대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더 큰 인물은 바로 이 나라는 친일파인 이 인물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이 소설은 단편소설이고요. 풍자소설입니다. 성격은 풍자적, 비판적이고요. 시간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공간은 서울로 나오고요. 자, 주제 갑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려는, 네, 아니죠. 순응하려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일본식으로 살려는 바로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작가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죠. 일제 시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판소리 사살과 같이 주저리 말을 늘어나요. 그래서 독백체로 그 인물이,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인생, 가치관 이런 거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주저리 말을 하는 게 판소리에서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마치 판소리처럼, 제가 말이죠. 저는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저리 말을 늘어나요. 그래서 독백체에 있다는 거. 두 번째, 어떤 묘사를 막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다거나 막 치밀하게 무슨 여로형 구성, 여로형 구조 이런 것들 하지 않고요. 인물들의 아주 함축적인 대화를 통해서 소설이 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막 사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는데 두 인물이 아저씨랑 내가 대화하면서 소설이 쭉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이 두 인물이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전체적으로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문체로 서술돼서 그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 신빙성 없는 화자를 활용을 해서 오히려 지금 비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채만식이 아주 고도의 풍자 기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서 좀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검열을 하더라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일본인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출판 허가를 내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누굴 비판하는 거다? 아저씨가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거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만식이 이런 풍자기법 사용해서 신빙성 없는 화자 이거 사용해서 풍자를 한 것이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설 시숙이인데요. 현대소설이고 장편소설이면서 풍자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바로 나라는 사람을 풍자하기 위해서 썼고요. 독백체, 대화체, 그리고 풍자적인 반어적인 문체 골고루 사용을 했습니다. 신빙성 없는 화자, 좀 어렵죠? 어려운데 믿을 수 없는 이런 화자를 통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대상을 드러내는 방법, 고도의 풍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잘 정리하고 여러분 소설을 꼭 읽어서 꼭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줄거리 도에 그려서 인증샷 꼭 올려주세요.